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Nobel Prize for Rwanda, and if you look to Congo, or you could say Serbia, Kosovo, you could say a lot of them. You could say, I mean, the big one is India and Pakistan.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딱 2시간 남았습니다. 권력도 돈도 가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지 못한 마지막 영예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요.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발표됩니다. 자, 트럼프는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서정민 변호사. 자, 당장 2시간 뒤면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세계를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하는 사진이 한 장 공개됐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보면은 트럼프가 무슨 챔피언처럼 우승한 듯이 금메달 같은 거 걸고 있어요. 지금 저게 뭡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금빛 노벨상 메달을 목에 걸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이제 이 사진, 합성된 사진을 게시를 한 건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런 문구도 보이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양 국가의 국기도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축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 네타냐후 총리실 개정엔 트럼프가 이 노벨상을 수여받을 자격이 있다라면서 노벨 평화상을 주라 이런 주장을 한 그런 게시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성된 사진이라는 거고 저거는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금 올렸다 이 얘기인 거군요. 자, 그야말로 막판 확실하게 힘을 보태는 모양새인데요. 가능성을 조금 높이고 있는 거는 트럼프를 누구보다 노벨상 후보로 밀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We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Coming from you in particular, this is very meaningful. Thank you very much, baby. ដើម្បីឯករដ្ឋមន្ត្រី Donald Trump ទទួលបាននៅពានរង្វាន់សន្តិភាព Peace Nobel Peace Prize ផងដែរ So maybe we agree with Prime Minister Pashinyan to send a joint appeal to Nobel Committee to award President Trump with the Nobel Peace Prize. It would be a great honor, certainly, but I would never politic. 자, 어쨌든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전망이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한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 일단 예상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트럼프의 수상 확률이 보면은 자, 이란의 공습 직후에는 이게 12%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 떨어지더니 가자지구 휴전 1단계 합의가 나온 그러니까 8일에도 이게 6%로 떨어져요.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3%까지도 내려갔어요. 점점 떨어지네. 왜 그럴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크게는요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12%대는 언제냐면 지금 영상 보시지만 미국이 이제 이란 핵시설 공습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겠구나 뭔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노벨상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미요 저 가자지구 휴전 소식이 알려지기 전 10월 6일에요. 이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누구를 줄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 휴전 소식이 뭔가 더 영향을 끼치긴 어렵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노벨상 누가 줍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니고요. 바로 노벨 위원들도 다 심사를 거쳐서 주게 되는데 사실 노벨 위원들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뭐냐면은요, 노벨의 정신이라는 건 국가 간의 우정, 다자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노벨의 정신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신과는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기구에서도 탈퇴를 하고 파리기후조약에서도 탈퇴를 하고 그런 다자주의보다는 뭔가 고립주의를 택하는 미국의 모습. 그리고 뭐 동맹들과 관세 정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상이 쉽지 않다. 이런 관측도 사실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위원회 위원 과반이 좀 비판적이니까 일단 수상률이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신 건데 자, 평화상의 한번 심사 기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받냐? 국가 간의 우호 증진, 자, 그리고 평화 증진 기여 이런 순으로 좀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국가 간의 우호 증진, 평화 증진 기여.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가 부합을 하냐? 이게 사실 반란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니, 전예현 변호사, 그래도 트럼프 사실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이거 못 받으면 뒤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데 안 줬다고 무슨 뒤탈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노르웨이 현지 언론의 분석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르웨이와 미국 간의 가장 예민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문제거든요. 15% 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노르웨이에서는 희망하고 있지만 혹시나 만약 트럼프의 이 노벨 평화상이 불발될 경우에 이런 관세로 인해서 뭔가 보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분담금을 혹시 노르웨이 측에 분당을 하는 것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혹시나 트럼프가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돌발적인 선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노르웨이와 노벨평화위원회는 여러 번 노르웨이의 어떤 이런 상황이 노벨 평화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정부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르웨이 언론에서조차 미국에서 노르웨이에 이렇게 혹시 노벨 평화상 불방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측 인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기우라고만 사실 볼 수 없는 게 아니 서정민 변호사 온라인상에서 심상치 않은 패러디물 저런 게 막 떠돈다면서요? 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딘가에 앉아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 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주먹을 꽉 쥐고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 사진은 어딘가 전화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폭탄, 그러니까 평화적인 폭탄을 떨어뜨려라라는 그런 문구가 담겨 있는 그래서 마치 폭탄 투하를 지시하는 듯한 그런 패러디 영상,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온라인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르웨이를 폭격하겠다라는 위협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갔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란 핵시설도 날려버려서 평화를 가져왔는데 노르웨이도 그런 상황에 처하기 싫으면 그 전에 노벨상을 달라라는 그런 협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게시글들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은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퍼지는 것을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집착을 전 세계가 그냥 다 아니까 저런 패러디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벨상에 대한 열망의 배경이요. 한번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노벨상을 탄 대통령을 한번 세보니까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런데 자, 가장 끝에 있는 이 남성, 바로 오바마가 아니 전예현 변호사 유독 트럼프의 승부욕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독 오바마에 대해서는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발언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오직했으면 최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즉 미국을 망치는 것 외에는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벨위원회가 상 줬다. 그리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실 2009년 1월 취임을 했고 그해 10월에 핵 확산 방지와 중도 평화 노력을 인정하겠다라고 노벨 평화상 수상위원회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무슨 일만 있었다고 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는데 오죽하면 anything but 오바마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떠들썩했던 셧다운 상태에 대해서도 이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행했었던 오바마 케어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이제 노벨상 받을 때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임기 1년도 안 되어서 그러니까 별로 업적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적을 오바마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In 2008, my slogan was, yes, we can. In 2013, my slogan was, Control, Alt, Delete. They give those to just about anybody these days. Doing nothing. Exactly. Obama got a prize. He didn't even know what he got. He got elected, and they gave it to Obama for doing absolutely nothing but destroying our country. 자, 그럼 과연 잠시 뒤에 오후 6시에 노벨상 주인공이 트럼프가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북한 평양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작심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전인 어제 대규모 전야제부터 열었습니다. 영상 한번 바로 보시죠. 자, 이겁니다. 보면은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막 차력 쇼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데요. 예. 군인이 이렇게 힘을 주더니 쇠사슬을 단숨에 풀어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타는 링 속을 아주 예. 용감하게 뛰어넘고요. 또 쇠사슬을 또 다르게 풀어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주와 함께 군인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묘기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두 군인이 쇠 철물이에요. 이것들을 힘을 줘서 구부러뜨리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차력소를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 도끼로 바로 그 돌을 또 깨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보면은요, 한 손으로는 줄을 타고 한 손으로는 인공기를 들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줄을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 장면들을 쭉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전야제 행사를 한다는 건데, 자, 저뿐만이 아니라요. 또 보면은 저렇게 씨름도 하고요. 뭐 잠시 뒤에 나올 텐데 기마대가 묘기를 하는 모습. 자, 저렇게 북도 치고 상모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렇게 김 위원장이 지켜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인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전야 행사가 열렸는데 저렇게 화려하게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차력이 과연 예술쇼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예술 공연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경기 또는 예술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바로 평양 릉나도의 5.1 경기장입니다. 당 창건 8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북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체조. 그리고 대규모 마스게임이잖아요. 예. 이런 집단 체조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열렸다고 하고요. 또 대규모의 카드 섹션도 이날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창건 80도를 축하하는 만세를 다 같이 부르고 불꽃놀이가 펼치고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번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북중러 연대 과시하고 유엔에 또 특사까지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저렇게 전야제에 잠시 뒤에 열병식까지 열면서 대대적으로 대내외로 자신의 입지를 좀 과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태국주의 연합 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강력한 저지선을 조성하고 오늘도 적수국들이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무쌍한 대응은 전쟁과 패권을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장성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으며 자, 직접 육성 연설까지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저게 카드 섹션이잖아요. 아까 전예열 평론가가 설명한. 이게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전야제인 거고 메인 이벤트는 잠시 뒤에 이제 할 열병식인 건데 아니 전야제가 이 정도면 열병식은 더 작심하고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메인 이벤트인 이 열병식은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일단 주요 외빈들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군장비라든가 혹은 이 최신 무기를 공개하는 등 더 화려하고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도 지금 북한에서는 뭐 장비라든가 미사일을 동원을 해서 예행 연습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열병식에는 이 수만 명이 동원될 것이다. 또 이번 열병식은 야간 중에 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니 전야제 이거 자리 배치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리 배치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태남먼 막루에 올랐을 때는 왼쪽에 러시아, 가운데에 중국, 오른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는데 전야제 때는 보니까 가운데 김정은이 있고 아니 왼쪽에 중국인데 오른쪽에 러시아가 아니라 베트남이 앉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른바 북중러가 나란히 배치된 것과 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메드베네프라고 하면 러시아의 2인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옆 자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니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김정은이 행사를 마치면서 굉장히 만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엄지를 탁 지켜 세우는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런 행사에서 누가 바로 옆에 배치했느냐 또 어떤 모습을 연출하느냐는 북한이 중국 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던 메드베네트가 김정은의 옆에 앉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대다수의 관측을 벗어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드베데프. 저 러시아 2인자가 누구냐면요. 그냥 특사급이라고 보기에는 과거에 대통령을 했었고요. 지금도 푸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을 저렇게 옆자리로 밀어보낸 건데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러 간의 불화설, 김정은이 원했던 파병의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데 대해서 러시아 측을 홀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메드베데프가 사실상의 2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열병식까지도 저런 자리 배치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푸틴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텐데요. 자, 열병식 무대의 또 하이라이트가 김주애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2년 전 열병식 때는요, 저렇게 어린 김주애가 아빠 옆에서 이제 볼도 쓰다듬고 뭐 이제 귓속말하는 영상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나오면은 사실상 후계자로 뭐 제대로 각인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김주애가 등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는 또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번 행사에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들은 후계자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북한에서 특별히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당 80주년 창건 행사에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2023년에도 김주애가 구구절 열병식 주석단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다수의 해외 인사들, 귀빈들이 초청된 상태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좌석의 배치라든가 또 김주애를 가리키는 그런 수식어 등의 그런 의전을 통해서도 네. 이 후계자로서의 위상 변화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정은 열병식 하면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기 공개일 텐데요. 이번에는 비밀병기 뭐가 공개될지는 잠시 후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필리핀, 캄보디아 내 거 모두 강혜선 슈퍼과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너 납치된 거야. 동남아에서 벌어진 연쇄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범죄도시 2입니다.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캄보디아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지난 7월 중순에요. 자, 현지 박람회를 보겠습니다 하고 가족을 떠났던 대학생 결국 8월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학생은요, 7월 17일에 가족에게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이 학생의 전화번호로 가족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조선족 말투였다고 하는데요. 네. 입학범. 이 학생이 사고를 쳤으니 5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은 즉시 놀라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했죠. 당국은 가족에게 돈 보내지 말라. 그리고 이 학생의 위치와 사진을 전달하라. 이렇게 안내했지만 가족들이 결국 이 학생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박범의 전화가 유일한 예. 그 연결 수단이었는데 나흘 만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네. 그런데 2주 뒤에 바로 이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학생은요, 캄보디아 캄보주의 보코산이라는 곳에서 그 단지에 있는데 인근에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 이 대학생의 사인이요,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는 겁니다. 고문이요. 사실 아들이 이렇게 먼 타국에서 고문을 견디다가 숨졌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건데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그냥 뭐 갑자기 떠나도 부모님들이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살 텐데 사망 진단서를 보고 나서 부모님의 가슴이 정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대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사망 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아들이 고통스러웠을지 너무너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타국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들이 냉동고에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롭고 이건 마치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신이 2달 넘도록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예,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또 현지에도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신을 확인하고 송환을 하려고 했지만 캄보디아의 정부 협조 문제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서 지금 2달째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검이라던가 현지 화장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단 이달 중에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성빈 변호사, 이 대학생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캄보디아 내에서도 또 범죄 단지로 불리는 곳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납치 또 감금이 현황을 보면은요. 자, 2021년에 2건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330건까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지역에서 뭐 취업이나 혹은 고수익을 약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납치를 한 후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사례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20대 남성 A씨는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고 여기서 이제 감금을 당하고 마약 강제 투약을 당하는 등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또 사실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탈출했던 그런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청년 A 씨가 당시 지인의 소개를 받고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관계인들이 대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준비한 서류를 넘겨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휴대전화 그리고 짐을 빼앗기고 그때부터 이제 감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 권총, 전기 충격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고 폭행을 하면서 금융 계좌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 잡혀 있다가 새벽에 경비가 잠시 틈을 비운 그런 사이에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에서는 뭐 캄보디아 일정 지역 등에 대해서 여행 자제 등의 경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건수를 보면은요. 자, 2023년에 21건이었던 게 2025년 8월에는 330건. 그러니까 15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던 캄보디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취재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에 우리나라하고 공조사가 잘 되다 보니 그 범죄자들이
좀 그 느슨한 범죄 단속이 느슨한 곳으로 정한 곳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아무래도 그 치안력이 떨어지다 보고 또 그리고 이제 부패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범죄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전부 바꾼 거죠. 서 변호사님,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현지 경찰의 구조가 되어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경찰의 부패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조직에 되팔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난 5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15명이 체포가 됐고 국내 송환도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다른 범죄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이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돈을 받고 우리를 사실상 팔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캄보디아에서 50개 넘게 되는 그런 범죄 단지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부패된 경찰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피해는 더더욱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 대사관 또 그리고 현지 경찰일 것 같은데 그럼 정부 차원으로 앞으로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네.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은 현지 경찰청 등 이 법 집행 기관에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이 돼서 실제로 한국인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전담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주재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긴밀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태국 그리고 필리핀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직접 설치를 해서 이런 피해를 조금 막는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자제 경보 그리고 특별 여행 주의보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물론 개개인 역시 주의해야 할 텐데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준다 아니면 외국에서 수익이 높다는 건 다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수독을 보장한다는 거는 그거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범죄 조직이 가담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은 또 처벌받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고수독 보장 요는 절대로 믿고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해외를 갈 때는 더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리핀에서요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7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열흘 만에 이게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규모를 보니까 7.4예요.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 있는 지금 구조물들이 떨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 책상 밑으로 대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 해상에 이제 7.4 규모 지진 오늘 오전에 난 것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로 한 근처의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바로 의자 밑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고등학생들인데 지금 최소 50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기절하거나 지금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지금 구급차로 또 병원에 이송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진도 2 정도만 돼도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5 이상 되면 서 있기 곤란해지는데 진도 그러니까 7 이상 된다는 거는 집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건물 기초가 아예 파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른 필리핀의 한 시장의 영상인데요. 바로 이 진도 7.4 규모의 지진의 여파로 보면 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달려있는 물건들이 흔들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다양한 화면을 통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7.4면은 사람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였다는 건데 그럼 이러면 여진 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진도 발생을 했고 또 그전에는 쓰나미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부 해안에서 1m에서 3m 높이의 그런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보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상당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 역시도 이제 쓰나미를 경보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1시를 전후로 해서 이런 경보는
정도는 해제가 됐지만 이번 강진 이후에 추가적인 여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강진 이후에 5.9 그리고 5.6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을 해서 피해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뭐 불과 열흘 전에 또 세부에서 강진이 있었고 이틀 전에도 이제 대만에서 또 이제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불의 고리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소식 하나 짚어볼 텐데요. 잇따라서 태풍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게 모두 지금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요. 지금 22호 태풍 한롱 그리고 23호 태풍 나크리가 잇따라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특히 22호 태풍 한롱이 강도 3단계 정도의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동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나무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 제도에 가까이 갔을 때 지금 보면은 가장 순간 풍속이 저기 보면 초속 70m. 그렇다면요. 전신주랑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의 그 정도의 강풍인 겁니다. 이제 역대급 태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화면을 보면은 정말 이 나무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아주 강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2개가 지금 잇따라서 발생을 하는 게 일본에 저렇게 강타할 수준이라는 건데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22호 태풍 한롱 그리고 23호 태풍 나크리 일단 우리나라에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간접 영향을 그래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와 동해상에는요. 이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너울로 인해 큰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정은이 작심하고 준비하고 있는 열병식,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이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이른바 쌍십절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하루 앞둔 어젯밤에 대규모 전야 행사를 열었습니다. 잠깐 그 전야제 주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저렇게 5일 경기장에 불꽃 쇼가 벌어지고요. 자, 저기 뒤에 조선노동당, 저게 사람이 손수 만든 카드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저게 심야에 열린 건데 참석을 해서 일일이 다 지켜봤고요. 저렇게 차력쇼도 하고요. 뭐 쇠사슬도 벗어던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여러 가지 행사 펼쳤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야제를 열면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위대한 조선노동당,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자, 인파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열병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요. 전문가들 모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이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탈북 외교관 이제 한진명 서기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영상 보면은 뭐 굉장히 화려해요. 김정은이 작심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과거에 열병식도 직접 참관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2012년 4월 15일 날에 북한 예명성에서 근무할 당시 북한의 열병식에 직접 참가를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을 참관하는 많은 외교관, 그러니까 외국의 초대 손님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열병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니, 직접 보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80주년이거든요. 이 전야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린이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저 집단 체제를 바라보면서 관례적으로 북한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북한의 그 집단주의적인 체제를 또 각인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주의에 북한 주민들이 뭐 뭉쳐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집단 체제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관례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쌍십절 이거 분위기 한껏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김정우 위원장이 그야말로 초집중하고 있는 건데 박홍근 교수님 특별히 이번이 80주년 이 노동당 80주년 엄청난 의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노동당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가 당 국가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내각이 있고 정부가 있어서 통제를 하는데 북한은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당의 창건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올해가 80주년이냐.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이쪽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낮습니다. 80주년이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45년 10월 11일이어야 되잖아요. 북한 공산당 창당일이. 근데 10월 13일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당시의 책임비서가 김일성이 아니라 김용범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걸 공식화한 것은 58년에 김일성이 45년 10월 11일을 4월 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런 거고 고전에 56년에 이제 뭐 북한에 많이 알려진 겁니다만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어서 김일성한테 뭔가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뭐 연안파, 소련파, 그 당시에 남노당파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숙청한 후에 권력을 쥐고 나서 상징성을 부여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겠지만 북한의 상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딱 떨어지는 숫자. 그러니까 9월 9일이 정권 창건일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학계의 주류 학설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10월 10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태상호 기자님, 다들 예상했던 게 아니 심야에 열병식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열병식 아직까지도 안 열리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후 사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평양 상공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비가 개인 상태고 아마 열병식을 개최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간대가 기후상으로 보면 오늘 밤 11시에서 1시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기후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열병식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3개월 전부터 10,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일개 4단이 넘는 병력들과 700에서 800대의 각종 군용 차량들이 동원이 돼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모여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는 지상 세력뿐만 아니라 공중 세력들도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도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열병식이라는 게 사실 뭐 단순한 군사 행사 차원을 넘어서 김정은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획하는 종합예술 퍼포먼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북한 열병식 잠시 뒤에 열릴 텐데 하이라이트가 뭘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미리 보는 북한 열병식. 그러니까 야간에 열린다는 겁니다. 박홍근 교수님. 이번에도 또 밤에 열 걸로 보여요?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이번까지 열병식이 15번째인데 이게 2020년 이후부터는 열병식이 야간에 열렸습니다. 뭐 6시, 9시, 12시 시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해가 진 밤에 열려서 주로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밤에 하면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또 이게 화려한 조명 나오긴 합니다만 화려한 조명부터 저런 불꽃을 활용한 거, 드론을 활용한 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껌껌한 중에 저런 것들이 보이는 게 훨씬 더 지금도 나옵니다만 집중도가 높고 또 상징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또 저렇게 되면 보기 싫은 건 좀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제 그런 면에서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보면 평양 시대의 밝은 날에 하면 아무리 잘 포장을 했듯 낙후된 모습들이 이미 여기저기 좀 보이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이것을 생중계하지는 않고 녹화 중계를 해서 자신들이 혹시 나타날 실수 같은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한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그 비가 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석기 기자님, 북한에 계셨을 때는 밤에 안 했죠? 북한에 있을 때는 밤에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이례적으로 밤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또 혈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 무더운 날씨니까 그걸 참작을 해서 야간에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때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는 열병식 이 퍼레이드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북한의 국력을, 그러니까 애국심을 거치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열병식을 바라보면서 김정은이를 위시하는 그 북한이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다, 군사 강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태상호 기자님, 바로 군인들이 행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열병식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자 저렇게요. 저 보면은 오와 열을 아주 잘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군인들이 한 걸음에 걷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걸음새가 좀 특이하다고요? 예, 뭐 저 걸음걸이를 우리가 흔히 구스 스텝, 거위의 걸음걸이와 비슷하다라고 거위요? 예,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동부권 혹은 비서방권 국가들도 사실은 저런 식의 걸음을 걷는 군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저런 식으로 걷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절도가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걸으면은 무릎과 인체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신체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걷는 거고, 아까 우리가 약간 이야기했던 야간에 열리는 거에 대해서 군사적인 측면으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북한은 대대적으로 열병식에 전력화돼 있는 무기와 전력화되지 않은 지금 개발 중인 무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야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 보안을 유지하면서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군사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2018년이고, 근데 저희 연출진이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 저 때는 2018년에 비해서 다리 높이가 조금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북한군의 행진 방식이 시대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도 최고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군을 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걸 아마 지령을 내렸을 것 같고요. 북한군은 구스 스텝이긴 하지만 이들은 튀는 듯한 구스 스텝이라고 좀 특이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기관님,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훈련을 하려면 우선 그 평양에 오기 전에 한 자기네 군단급에서 석 달 정도 훈련을 합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그 참가하는 모든 군인들을 평양시로 다시 다 집합을 하거든요. 3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림 비행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행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전에 벌써 김일성 광장을 2-3번 통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당일날에 행사에서 자기들이 그 위세를 뽐내는 거죠. 아니 태기자님, 그런데 꼭 이제 군대에서 저런 거 훈련 받다 보면은 한두 명씩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열병식 때 보면은 굉장히 스텝을 잘 맞춰서 걷거든요. 훈련이 굉장히 고강도였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병력들 중에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방세계 국가들이랑 우리 군 같은 경우엔 그래도 그들을 능력치를 키워서 같이 데리고 가거나 정 안 되면은 배제하고 원 부대로 돌려보내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만약에 뽑혀서 왔는데 능력치가 안 돼서 열병식에 해를 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철칙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원대 복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선발을 할 때 기본 성원들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성원들도 모두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성원들이 선발했다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고나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새로운 성원들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녹화로 되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서는 틀리게 나올 수가 없죠. 틀린 걸 잡아내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의 인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녹화로 시작이 된 게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땅크라고 불리죠. 탱크가 가다가 하나 중간에서 열을 이탈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게 생방송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북한의 특징은 수령은 무엇소등이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극장 국가인데, 그런 실수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녹화로 시작을 한 거죠. 자, 저렇게 뭐 구스 스텝이 또 관심이라면 김정은이 이번에 어떤 복장, 어떤 차림새로 나올지도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매번 거기에 컨셉, 우리로 따지면 컨셉에 맞춰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하얀색 그 장군복이죠. 그것도 김일성이 입었던 거고, 그리고 대장군 견장 나옵니다만 왼쪽에 있는 저 장면이고요.
2023년에 저것도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한 모습인데 예. 그 겨울이긴 했습니다만 코트를 입었고 중절모를 썼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복장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어저께 나왔던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약간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넥타이를 메고 또 이제 정상 국가인 양 한 모습을 연출해서 나왔죠. 이번에도 해외 사절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정장 차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정장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장 차림으로 나올지는 뭐 잠시 뒤에 공개되겠지만 궁금한 게 아니 전야제 열렸을 때 김주혜랑 리설주가 안 보여요. 그럼 여기도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뭐 좀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이제 네. 시간 오면 금세 나올 것 같고요. 이게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혜를 데리고 나오면 그만큼 주혜한테 모든 것들이 또 시선을 뺏기니까 네. 이 노동당 80주년 더군다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러시아와 또 중국에서 이른바 2인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자국의 그런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번에 80주년의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주혜가 등장하면 지금 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또 전 세계가 주혜한테 집중할 수 있고 또 앉는 위치도 애매합니다. 저희 장면에 보면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네. 이번엔 그렇게 앉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럼에도 만약에 주혜가 나온다면 우리가 뭐 지난 수년 동안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후계자로서의 유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렇게 큰 행사에 전에도 물론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네. 가장 높은 수준의 해외 사절단이 있는 행사에서조차 2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그건 그 나름대로의 4대 세습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잠시 뒤에 나온다면 김주혜가 예. 그러면 이게 사실상 후계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예. 그것은 지금 대북 전문가들 속에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다. 이런 두 개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김주혜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김주혜를 홍보하기보다는 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대상이다. 이미지 연출용. 예, 왜 그러나 김정은이가 세습을 하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 속에 그러니까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김주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향후 또 북한 김정은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MZ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연출용에 불과하다. 예. 후계자는 아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미리 보는 열병식 한번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무기 퍼레이드입니다. 자, 이번에 태상훈 기자님, 뭐가 나올지 제일 관심인 게 ICBM 화성 20형 이거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많네요. 예, 많은 언론에서 그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최신형 ICBM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 19형을 뒤은 화성 20형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액체 연료 추진 방식에 비해서는 발사하는 데 드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적어요. 즉 한미 연합 당국이 대응하는 시간도 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전된 방식의 ICBM이고 많은 분들은 괴물 ICBM일 것이다. 네. 그래서 탄두의 중량이 약 4에서 5톤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화성 19보다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추진 연소 테스트를 해서 네. 관계자들을 표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소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면 고체 추진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체 연료가 얼마나 연소가 잘 되고 추진력이 있냐라는 건데 그들이 유의미한 발전을 했으면 아마 화성 19보다는 외경, 그러니까 디멘션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탄두를 장착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다탄두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합리적인 증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화성 20형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탄두 장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게 미국 본토 전역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화성 20형이 어느 정도로 만약 공개된다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다고 보세요? 일단은 화성 20호는 그 다탄두 기술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나 예. 형태 자체는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방 세계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이 핵무기나 핵 전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핵무기가 자기가 발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국가에 제대로 도달을 해서 명중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국가도 핵무기가 발사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다탄두가 설치돼야 되고 그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는 액체 연료 ICBM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ICBM의 다탄두 준비가 된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혹은 전력화가 눈앞에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결국에는 뭐 공개가 되더라도 이게 다탄두 장착이 실제로 되는 것까지는 검증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저도 태 기자님 네.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작년 10월 달에 화성 19형을 발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완성판이다. 종결자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것이 고체 연료 다탄두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뜬금없이 또 화성 12형이라는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나온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를 말리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협상하지 않으면 네. 자신들은 더 다종화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높일 테니까 일종의 우리들을 말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군사적 기술력보다는 협상용으로 그냥 내놓은 거다. 상징성을 더 그만큼 부여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또 하나 공개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뭐 ICBM 얘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신형 SLBM이라는 겁니다. 자, 저렇게 이게 얼마 전에 열린 무장 전시회인데 이걸 공개해서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예, 신형 SLBM은 사실은 지금 한참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다. 혹은 러시아에서 예. 개발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핵 추진 잠수함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가져야지 비로소 핵 무력의 완벽한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즉 북한이 만약에 이것을 보여준다,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방 친구들도 당신들도 안전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핵 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ICBM, SLBM까지 살펴봤지만 방홍규 교수님, 그래도 이게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남 위협을 하는 미사일도 이번에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게 오히려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훨씬 더 강화된 뭐 그 골든돔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제 또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북한에 대한 핵 억제 능력이 강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타격 능력은 분명히 있다. 실전 배치가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지대공 미사일, 함대지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이른바 이제 KN 계열이라 해서 KN 23, 24, 25가 있는데 예. 아마도 23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출해서 썼던 거거든요. 여기에 극초음속의 활공 탄두를 다른 형태가 되면 네. 한국이 이것을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것이 안 달리다 하더라도 이미 KN 23, 24, 25는 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실전 배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보다는 한국에 대한 위협은 이건 준비된 실존적 위협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이 매우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잠깐 지나갔던 화성 11마 저게 극초음속 탄두로 장착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단거리 미사일로.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정말로 못 잡아요? 이게 미사일 무기 체계가 어떤 것은 잡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잡을 수 없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힘드나 예.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미 연합 전력이 대비하고 있는 미사일 체계는 사실은 저런 활강체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말씀은 드리기 힘드나 예. 어려움은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양한 미사일을 가질수록 우리가 예. 이제 흔히 플랫폼을 다양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하는 전력들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우리가 참지해야 하고 식별해서 요격해야 할 그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부담을 주겠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뭐 육지, 뭐 지상에서의 도발이 있다면 해상 도발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텐데 바로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해일 이게 과거에도 열병식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자 저거요. 이번에도 저걸 또 개량한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수중 핵 드론 혹은 수중 핵 어뢰라고 불리는데 예. 비슷한 러시아 무기 체계를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2012년부터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저런 식으로 열병식에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무기 체계의 목적이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벌어지면 미군이나 아니면은 유엔의 중원 세력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개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두인데 항구인데 그 항구 쪽에 만약에 저런 무기 체계가 발사가 되면 네. 한동안은 그 항구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일까지 짚어봤는데 한석 의원님, 예. 북한은 어쨌든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고 뭐 상당하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이거 고지고대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는 것보다는 북한이 과시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가시적인 무기들을 많이 내놓는 것은 주자는 메시지가 뚜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대미 메시지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더 많은 협상 카드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런 현대적인 무기들을 더 내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재원까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또 예의를 주시해야겠죠. 그러면 다음 주목할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북한 열병식 마지막은 외교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앞서서 전야제를 직접 주재하고요. 주민들과 외국 귀빈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저렇게 꽉 채웠습니다. 5일 경기장을. 저기서 한 메시지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항상 일심일체가 되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도 세울 것입니다. 자, 박 교수님, 일단 뭐 전야제는 저거는 주민들 불러놓고 하는 거니까 저기서 대내결석 주장한 건 맞지만 이제 열병식 이 자리에서 트럼프랑 이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김정은이. 대미 메시지 어떻게 낼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연설을 할지 그것도 저희가 한 반반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5번, 이번까지 포함해서 예. 열병식 중에 김정은이 직접 연설한 게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간에 워낙 김정은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21일 날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거의 40분가량 길게 다 하고 싶은 얘기 했고 네. 그리고 어저께도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과연 외교 사절단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 하면 결국은 반미 얘기를 해야 되고 반미 서방을 이제 비난을 하고 일종의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도 있고 또 베트남도 있고 네.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뭐 좀 별개로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러시아도 러우 전쟁을 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반미를 얘기하기는 쉽진 않다. 그렇다고 또 적대적 두 국가론 한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그 가능성은 좀 여전히 열려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저께 보여준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북한에서 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머니 당이다 하니까 북한 인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당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힘을 모아서 같이 가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연설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 교수님, 중국과 러시아 2인자가 어쨌든 평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궁금한 거는 김정은이 직접 갔잖아요. 베이징까지 가서 테난먼 막루까지 올랐는데 시진핑이랑 푸틴은 직접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시진핑이랑 푸틴 같은 경우에 왔다 갔고 이미 그러니까 뭐 작년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에이펙을 오는데 한 달 사이에 남한과 북한을 다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2인자를 보냈고 그 2인자 특히 리창 총리가 온 것은 16년 만인가요? 그만큼 또 나름 그 확실하게 성의는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식은 역대 어떤 열병식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인자 외국 정도면? 사절단이 온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전야제를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열병식이라는 게 이제 잠시 뒤면 또 열릴 텐데 이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요. 사실 그 속살을 뜯어보면은 주민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다고 해요. 일단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15년에 당 창건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저때 저주민들이 저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저 때도 비가 왔었어요. 근데 아무도 비옷을 입고 있지 않고 저렇게 동원돼서 횃불도 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때 외신 기자에 따르면은요. 좀 힘든 표정들, 청년들이 뭐 추위를 견디는 표정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한지명 서기관님, 이번에도 지금 평양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럼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예, 제 열병식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이 열병식이 진행하기 전날 9시, 10시 정도에 그 현장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뭐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기하는 속에서 오대 그 자리에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이제 다 검사를 다 진행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광장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기한 대기.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요. 또 그리고 또 광장 주변에 모든 주민들이 또 집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주민들까지 모두 이틀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이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나니까 그에 따른 고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북한 열병식의 민낯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노동당 창건 80주년 북한의 열병식 숨은 의도와 메시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야기 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